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포민입니다. 운동 손상 증후군 리뷰 12번째. 네, 벌써 12번째인데요.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강의가 누군가에게는 어, 정말 이제 지식도 부족하고 부족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그 사실에 정말 감사가 되고 정말 너무 기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강의도 조금 더 진심으로 정말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고 싶고 또 제가 아는 거 다 설명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청해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Q&A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는데 컴퓨터로 이제 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제 커뮤니티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Q&A 제가 올릴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어, 진짜 기초적인 것부터 디테일한 뭐 질문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실 때나 뭐 환자분이나 회원분들 케어하실 때 뭐 이렇게 궁금했던 거 아니면 그냥 뭐 궁금하셨던 것든 뭐든 질문해 주시면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통하고 싶고 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Q&A도 생각한 거라서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한 여성분이 이제 서 있는 사진인데 이제 옆모습을 이제 찍은 사진이죠. 그 밑에 그림 속의 설명을 보면 이제 슬관절과 고관절 각도의 과신전. 그래서 골반이 약간 전방경사가 나타나 있고 슬관절이 과신전되어 있고 고관절은 굴곡이 아닌 신전이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 그러니까 이 옆에 그림에 이 여성분 체형을 책에서는 골반의 전방경사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골반이 전방경사라면 당연히 허리 커브는 자연스럽게 로도시스가 증가된 이 과전만 커브의 형태를 이제 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분 허리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과연 정말 허리가 과전만 커브 형태를 하고 있을까? 네, 제 예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일자허리 형태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게 되게 임상에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만약에 이 여성분이 허리가 진짜 아파서 나에게 케어를 받으러 왔는데 내가 골반 전방 경사에 허리 과전만 체형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골반을 조금 더 후방 경사로 이제 허리 커브를 조금 더 감소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했다면 오히려 이 환자분은 치료를 하면 할수록 허리가 더 아프고 통증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지식에 확신이 있는 치료사면 치료사일수록 이 자신의 치료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좀 어렵고 뭐 나아지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자기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이제 환자분에게 설명하게 되는 그러니까 치료를 진행하는데 환자가 만약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내 평가가 잘못된 건 아닌지 아니면 이제 평가는 제대로 됐는데 내 치료 방법이 환자의 상태와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지 계속 다시 생각해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치료하는
치료사만큼 무서운 건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왜 골반 전방 경사와 허리 과전만 커브가 아니라 일자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 이유는 지금 딱 보시면은 누가 봐도 전방 경사 같잖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전방 경사 같아요. 이 경사가 이 골반의 경사가 여기가 ASIS고 여기 PSIS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과전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경사와 그럼 또 허리는 과전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왜 아니다, 이분은 과전만 커브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홀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부위의 관절의 포지션들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이분의 무릎이 과신전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 고관절이 굴곡이 아니라 신전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림을 보고도 충분히 우리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고관절이 신전인 상태죠. 그리고 약간의 백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이 만약에 골반 전방 경사라면 고관절이 굴곡 포지션이 되어야 맞습니다. 신전 포지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골반 전방 경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분은 이제 앞서 많이 설명했었던 이제 스웨이백 체형인 겁니다. 골반의 전방 경사가 아니라 골반의 이 전방 이동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관절이 신전 포지션, 무릎이 과신전 포지션으로 이렇게 연달아 이 체형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반 전방 이동되신 분들 중에 골반 전방 경사로 보이는 체형이 임상에서 정말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누가 봐도 전방 경사인데 전방 이동이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의 그림처럼 이렇게 전방 이동된 건데 이게 꺾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과전만처럼 보일 수가 있고 전방 경사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평가하다가 내가 이 환자분이나 회원분의 체형을 평가할 때 좀 헷갈린다면 허리와 골반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부위들도 이제 포지션을 좀 확인해 보면 좀 이 잘못된 평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경사라면 골반의 전방 경사라면 고관절이 굴곡 포지션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골반은 약간 전방 경사고 허리가 과신전 같은데 고관절은 누가 봐도 신전이에요. 신전 포지션. 그러면 이게 전방 경사가 아니라 전방 이동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부위 포지션을 봐도 그래도 잘 모르고 헷갈릴 때는 앉아있는 자세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골반 전방 경사의 이제 허리 과전만 체형은 앉아있을 때도 고관절 굴곡근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전방 경사의 허리 과전만 포지션이 유지가 됩니다. 이제 그게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체형 틀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앉으면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분에게는. 근데 앉아보라고 했는데 서 있을 때 골반의 전방 경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앉아보라고 하니까 이런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방 경사 틀어짐이 있는 게 아니라 골반의 전방 이동이었나?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치료에 있어서 진단이 정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임상에서 이제 계속 환자분들 이제 만나면 뭐 회원분들 만나면 만날수록 얼마나 이 진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느냐. 그게 이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체형인데 이렇게 앉았으면 이번엔 골반 전방 경사가 아닐 수 있겠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이렇게 두 발 모으고 서 있을 때는 이 장골능의 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외관상 다리 길이 차이, 장골 능선 높이 차이. 그래서 양발을 모으고 섰을 때 왼쪽 장골 능선이 오른쪽보다 높다. 즉 오른쪽 고관절 외전근이 왼쪽 고관절 외전근에 비해서 더 뻣뻣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짧아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관절을 외전하면서 그러니까 양발을 벌린 상태에서 쓰면 이 이 외전근이 신전되지 않아도 되니까 비슷해진다. 높이가 비슷해진다. 같아진다. 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이 그림, 이 환자분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첫 번째로는 하체 근육들은 항상 CKC로 전환을 해서 이 체형 틀어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관절 외전근은 OKC 상황에서는 고관절을 외전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CKC에서는 고관절이 그러니까 발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골반을 라테랄 틸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틸팅이 되는 거죠. 즉 이게 장골능의 높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고관절 외전근이 CKC 상황에서는 OKC 상황에서는 이 고관절 이 피머를 움직이지만 CKC 상황에서는 골반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 고관절 외전근이 CKC 상황에서는 골반 높이 차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런 거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골반의 좌우 높이 차이는 허리의 기능적 측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골반이 평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골반이 땅이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 건물이 허리인 거죠. 근데 땅이 기울어졌는데 허리가 일직선인 게 오히려 비정상인 거니까 기능적 측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기울면, 골반이 기울면, 그러니까 골반 높이 차이가 생기면 허리가 기능적 측만이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죠. 근데 이 허리의 기능적 측만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컨벡스한 쪽, 튀어나온 쪽에서의 디스크나 뭐 통증을 또 유발하게 됩니다. 그 방향의 허리로. 그래서 결국 골반의 좌우 높이를 교정을 해줘야 허리가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되는 거죠. 골반 높이는 생각 안 하고 틀어진 허리만 집중하면 치료가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교정하기 위해서는 골반을 교정해야 허리뼈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내용, 지금 이 여자분 그림과 이 내용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골반의 좌우 높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고관절 외전근이 정말 연관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고관절 외전근이 언제 활성화되냐?
바로 체중이 실릴 때 고관절 외전근은 활성화됩니다. 이제 체중이 실리면서 고관절 외전근, 특히 이제 후중둔근이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체중이 덜 실리는 쪽은 그만큼 활성화될 기회가 적고, 평소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는 쪽은 그만큼 더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고관절 외전근의 길이나 이 좌우 차이가 발생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체중심의 쏠림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체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쏠려 있는 쪽이 골반이 더 낮고, 왜냐면 이제 이 고관절 외전근이 더 많이 사용하고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이 골반의 높이를 아래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반대로 체중이 덜 실리는 쪽은 상대적으로 골반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덜 실리는 쪽은 그만큼 후중둔근이 활성화될 기회가 적고, 그러면서 후중둔근의 약화가 발생하고, 그러면 체중이 실릴 때 후중둔근이 또 못 잡아줘요. 이렇게 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 근육이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 이쪽에 체중을 주면 그 근육이 효율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합니다. 액틴 마이오신 결합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결합이 안 되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후중둔근이 못 잡아주면서 엉덩이가 옆으로 빠지게 되는, 이제 그게 골반의 측방편이 틀어짐으로 또 이제 체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보행 평가를 할 때도 이러한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한쪽 엉덩이가 자꾸 옆으로 빠진다던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잘 봐야, 그래야 이분이 이제 평소 체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이제 걷는 것만 봐도 우리가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책에서의 내용, 그러니까 이 여자분 그림과 이 여자분 그림을 설명한 이 책에서의 내용은 정말 명료하지만 너무 단순해요. 이 책의 내용으로만 환자의 체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측 고관절 외전근을, 여기가 짧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분의 체형을 개선하는 데는 이 짧아진 이 고관절 외전근, 우측 고관절 외전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책 내용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왜 우측 외전근이 좌측보다 더 스티프한 건지, 체중심의 쏠림 때문이라면 오히려 문제는 안정성이 부족한, 이제 평소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여기 좌측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기능적이고 안정적인 이 우측은 이 좌측보다 더 길이가 짧아졌다고 해서 이 사람의 체형 틀어짐의 원인을 이쪽, 이 짧아진 외전근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한발서기 테스트와 같은, 이제 평소에 체중심이 어디로 쏠리는 게 익숙하고 더 안정감 있는지 보는 것도 이 사람의 몸 상태를 파악하기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체중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더 타이트한 쪽, 더 짧아진 근육이 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형 교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치료사분들도 아마 이런 점을 좀 우려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형만 평가를 했을 때 여기가 짧아졌네. 그럼 여기를 늘리면 체형 교정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치료가 산으로 오히려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불안정해서 이렇게 체형 차이가 이제 높이 차이가 생기고 틀어짐이 발생한 건데,
오히려 일 잘하고 안정성이 있는 이 오른쪽이 만약에 체형 평가를 하면 문제라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근데 체형, 이제 즉 얼라이먼트는 절대 기능과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틀어짐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기가 짧아졌으니까 여기가 문제네.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오류가 생기는 거지 절대 기능과 얼라이먼트를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측 외전근 스트레칭보다 체중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어깨 높이의 개선이에요. 이제 그냥 서 있었을 때, 이 다리 붙이고 서 있었을 때는 이 좌측의 어깨가 확실히 높은데 다리를 벌리고 서 있을 때는 양쪽 어깨 높이가 조금 비슷해졌어요. 다리를 벌려서 서 있게 되면 이 잘 못 쓰던 좌측에도 체중이 어느 정도 실리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양발에 실리는 체중이 전보다는 어느 정도 균등해집니다. 이런 자세로 서 있으면.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보통은 견갑골의 위치예요. 실제로 임상에서 체중심 개선만 해줘도 어깨 통증이나 어깨 관절 ROM이 개선되는 것을 어깨 하나도 안 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선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어깨 환자라면, 어깨 환자로 나한테 왔다면, 이 사람 여기 올라가 있는 이 좌측 어깨가 우측보다 승모근이나 견갑거근이 더 짧으니까 풀어주고 스트레칭 하는 게 맞는 걸까? 어깨 아프다고 어깨 근육만 보는 게 정말 맞을까? 올라간 어깨가 아니면 반대로 처진 어깨가 이 체중심의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체중심은 이처럼 되게 중요하고 이 체중심만 개선이 돼도 몸에는 정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체중심의 평가와 개선은 정말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깨 환자를 볼 때 원래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제 체중심, 그러니까 몸통의 그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콜디네이션을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어깨를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 어깨 아파서 왔는데 골반 뭐 허리 하고 있으면 환자분도 그렇게 이제 답답할 수가 없겠죠. 어깨 아파서 왔는데 그런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깨 근육도 당연히 체중심 불균형 때문에 어깨 높이 차이가 생기고 그 어깨 높이 차이가 오래 지속됐을 경우는 당연히 어깨 근육들에도 매뉴얼 할 부분이 있고 개선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깨를 이제 매뉴얼이든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체중심을 개선했을 때 다시 또 어깨를 보는. 그래서 체중심 때문에 어깨 높이가 충분히 변할 수 있다. 반대로 체중심을 개선했을 때 어깨 높이도 그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이 사진 속 아이의 이제 다리를 보면요. 특히 이제 C그림,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경골의 회전이 정말 너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 있는,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유연해져 있는, 과도하게 유연해져 있는 모습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제 책에서는 발레를 이제 열심히 하는 아이로, 열심히 했던 아이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도 유연한 체질인 아이가 반복적으로 정상 범위를 이제 넘어서는 움직임이나 운동을 지속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태생적으로 유연한 사람, 이제 뻣뻣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체질인지, 내 몸에 어떤 성향의 운동이 내 몸에 더 잘 맞고 도움이 되는지 이제 알아서 내 몸에 맞게 운동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 보면 자신이 잘하는 것만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유연한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유연하기 때문에 스트레칭, 자기가 잘하는 스트레칭만 주구장창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스트레칭만 주구장창 하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오히려 정말 스트레칭이 필요한 이제 뻣뻣한 사람은 정말 하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또 하질 않습니다. 임상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해 보고 싶은데 이제 어떤 운동이 좋은지 좀 여쭤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요가나 수영, 뭐 필라테스, 뭐 헬스 정말 다양하게 이제 여쭤보시는데 사실 어떤 운동이든 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의 체형 틀어짐을 개선하는 방향의 운동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이분의 체질이에요. 태생적으로 유연하신 분들은 뻣뻣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이제 안정성이 부족해서 이 통증이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요가라는 운동은 좀 적합하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반면 태생적으로 좀 뻣뻣한 분들은 오히려 요가와 같은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스트레칭 위주로 좀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칭보다는 정말 안정성 위주의 운동, 이제 버티고 지탱하고 이런 운동 위주로 끌고 가야 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인을 만났는데 이 지인 이제 허리가 이제 주로 자주 아픈 친구인데 이제 저희 병원 와서 이제 저한테도 도수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지인분의 체질을 알아요. 좀 유연한 편이에요. 유연해서 아픈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분은 이제 이 친구분이 어, 허리가 이제 또 아프니까 마사지 좋다고 소문난 데 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정말 열심히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마사지사가. 근데 시원하기는커녕 이제 받고 나니까 그 허리 쪽에 이제 불 나는 통증 그 느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한 몇 주일 지속되고 있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보고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너무 좋은데 마사지가 이제 뻣뻣하고 그런 체질은 너무 좋죠. 너무 도움되고. 하지만 유연해서 문제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같은 마사지사가 해도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이 사진 속 아이는 원래도 유연한 아이가 발레라는 이 관절의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그 동작이 많은 운동을 이제 발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반복적으로 또 열심히 하게 되면서 이런 체형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연하면 너무 과도하게 유연하면 이 액틴 마이오신 교차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근수축의 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근피로도 엄청 빨리 오게 됩니다. 이 표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근육의 적정 길이가 최고의 텐션을 만들어내요.
이게 최고의 효율을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의 길이인 거죠. 근데 이 근육의 길이보다 너무 짧아져도 효율이 떨어지고 너무 길어도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길었을 때 보면 액틴 마이오신 교차 결합이 거의 여기 끝에만 조금씩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근수축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근피로도 빨리 오게 되겠죠. 그러면 근육들이 수축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인대나 뼈, 뭐 관절에 계속적으로 이 부하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관절의 퇴행도 빨리 오고, 뭐 골절이나 또 여러 가지 나이 먹으면서 정말 고생하게 되죠. 그래서 참 이 사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어하는 환자나 회원이 성인이 아니라 아이라면,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있다면, 어, 지금 이 아이의 몸에, 체질에 도움이 될 만한 성향의 운동인지, 좀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뭐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우리의 몸은 모두 동일한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인지하고 내 몸에 맞는 또 관리, 또 운동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이 아이는 고관절 전염과 함께 경골에 과도한 외회전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집중적인 발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고관절 전염과 함께 과도한 이제 경골 대퇴골에 회전이 있는 사람. 그래서 발레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고관절 전염과 과도한 경골의 회전, 경골이 이렇게 외회전되어 있는 거죠. 사진으로 보면. 그래서 책에서는 이 아이가 고관절 전염과 함께 이제 경골에 과도한 외회전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고관절 전염 트러짐과 경골의 외회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무릎은 스크류온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무릎을 필려고 할 때 경골이 이제 대퇴골이 내외전되고 자동적으로 대퇴골이 내외전되면 자동적으로 경골의 외회전이 따라오게끔 뼈 모양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런 움직임이 매우 자연스러운 이제 무릎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무릎이 돌아가 있는 거죠. 이미 뼈 변형이 발생했음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로 돌아갔다는 거는 이제 경골의 뼈 변형도 있고 고관절은 이제 전염으로 뼈 변형이 진행된 거죠. 이제 고관절이 이제 전염이 되면 이제 안테벌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염이 되면 이제 얼라이먼트를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게 앞으로 더 나갔기 때문에 이 핀트를 맞추기 위해서 고관절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외전 포지션을 가져가요. 이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뼈 변형을 보상하는 거죠. 고관절 내외전 움직임으로 뼈 변형을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관절 내외전 포지션이 자꾸 일어나면 무릎의 관절 특성상 경골은 자꾸 자연스럽게 외회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움직임이 정상적인 범위를 이제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체형이라는 것은 절대 정형화시키면 안 돼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눈앞의 환자를 이제 대해야 하는데 고관절 전염과 함께 이 발 아치가 무너지는 사람은 이제 만약에 고관절 전염으로 이 고관절 내외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고관절이 내외전 됐는데 이 발 아치도 같이 무너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무릎의 이
회전 틀어짐은 그 사진 속 아이처럼 심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무릎에서의 회전이 어, 심하게 안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발까지 같이 무너지면서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전 틀어짐이 적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반대로 이제 훈염일 경우, 이제 레트로 버전을 얘기하는 거죠. 훈염일 경우에는 경골이 이제 이 레트로 버전이니까 반대로 얘는 이제 핀트를 맞추기 위해서 대퇴골을 외회전시키겠죠. 평소에 계속 외회전시키면 무릎은 디자인된 특성상 반대로 외회전되면 이 경골은 또 내회전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염 레트로 버전 뼈 변형이 있는 사람은 보상작용으로 대퇴골, 그러니까 고관절의 외회전을 계속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경골이 내회전될 수도 있지만, 경골의 내회전 없이 그냥 발이 고관절 따라서 같이 발도 밖으로 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릎의 회전 틀어짐 없이. 그러니까 꼭 대퇴골이 내회전됐다고 해서 경골이 다 외회전 되리란 법도 없고, 또 대퇴골이 외회전됐다고 해서 경골이 무조건 내외전 틀어짐이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형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마다 어디의 회전이 이 사람의 체형 틀어짐의 주 원인일까? 뭐 고관절의 회전 때문일까? 아니면 무릎 회전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발아치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고관절 전염이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고관절 내외전을 유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무릎에서는 경골 외회전을 이제 또 만들어내는 것이요.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고관절의 콕사 바라 이렇게 또 콕사 발가 또 이러한 뼈 변형도 이제 각각 다르게 무릎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콕사 발가 같은 경우, 콕사 발가는 고관절 넥과 대퇴골이 이루는 각도가 이 120도, 정상 125도보다 더 커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오다리로 변형시키는 이 환경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이러한 이 고관절의 뼈 변형이 무릎의 뼈 변형을 유발시키는 거죠. 또 반대로 콕사 발가 같은 경우, 이 정상보다 각도가 더 낮은, 각도가 더 좁은 이런 뼈 변형, 이런 고관절의 뼈 변형이 있는 사람은 무릎을 이제 X다리로 변형시키는 그 환경을 또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관절이 어떤지에 따라서 무릎이 막 변형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고관절 전염, 안테벌전 같은 경우 고관절의 안테벌전 같은 경우는 대퇴골의 고관절의 내외전을 유발하고 그 고관절의 내외전을 유발이 되면서 무릎에서는 경골 외회전 틀어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피모의 안테벌전 뼈 변형은 무릎으로 하여금 무릎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게끔 그런 영향을 주고 또 대퇴골의 고관절의 레트로버전 뼈 변형은 그 뼈 변형으로 인해서 고관절이 외회전
움직임을 계속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 무릎에서는 경골이 안쪽으로 또 회전 틀어짐을 또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트로버전 뼈 변형은 경골을 무릎을 안쪽으로 이제 자세히 말하면 경골을 내회전시키는 방향으로 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 콕사 발가 같은 경우는 X다리로 무릎을 변형시킬 수 있고, 콕사 발가 같은 경우는 O다리 형태로 무릎을 변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어떤지에 따라 무릎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관절은 어깨관절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 보시면 세 가지의 축이 존재하는 관절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도가 비교적 높은 관절입니다. 근데 자유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틀어질 수 있는 방향과 경우의 수도, 틀어짐의 경우의 수도 다양해지는 거죠. 이 고관절의 이런 틀어짐으로 인해서 무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했던 것 중에 오다리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다리 교정을 하려면 골반과 고관절의 교정이 필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무릎의 회전 틀어짐, 과도하게 펴진 무릎, 또 과도하게 벌어진 무릎, 또 너무 맞닿는 X다리 무릎, 이런 무릎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무릎 틀어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관절을, 그리고 그걸 덮고 있는 골반을 필수적으로 교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림 A와 그림 B에서 이제 시행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아이의 TFL이 타이트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 A처럼 그냥 놔뒀을 때는 이렇게 약간 외전되잖아요. 고관절이 약간 외전되는 형태로 그냥 툭 떨어지는데, 고관절이 외전되지 않도록 딱 팔로 잡아놓으면 이 경골이 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외전 근육이 짧구나, 외전을 막으니까 경골이 돌아가는 걸 보니 투 조인트 머슬이구나. 그러면 이 무릎을 지나서 경골에 붙는 게 TFL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TFL이 타이트하다, 이제 이 아이의 TFL이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근데 그러면 이 아이가 TFL의 단축이 있으니까, 만약 사진 속 이 아이를 직접 환자로 만났다면, 그럼 난 이 아이한테 TFL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맞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너무나 이 원인보다는 결과에 치중된 케어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깨가 다쳤어요. 그래서 염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염증을 제거하는 주사를 맞는 치료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결과에 치중된 치료의 성향이 그렇잖아요. 왜 염증이 생겼는지, 뭐 체형이 틀어져서 뭐 그 상완골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연부 조직들의 스트레스가 또 가중되고 그러한 데미지가 염증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상완골이 제 위치로 가져가야지만 이 염증이 더 이상 재발이 되지 않고, 그게 정말 원인을 접근하는, 원인을 개선하는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염증 주사만 맞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처럼, 이 아이의 TFL이 타이트하니까 TFL 스트레칭 시켜주면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원인보다는 결과에 치중된 케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미 이 아이는 너무나 유연한 상태예요. 온몸이. 그나마 이제 뻣뻣한, 뭐 이제 다른 근육에 비해서 뻣뻣한 거지,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TFL조차도 오히려 유연한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유연해서 문제인 사람은
스트레칭이나 뭐 관절의 모빌라이제이션과 같은 이제 움직임, 모빌리티를 만들어주는 치료보다는 이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뭐 CKC, 뭐 하체로 치면 CKC 운동과 같은 모빌리티보다는 스타빌리티의 성향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TFL이 왜 타이트해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C를 보고 경골의 외전이 과하다, 과도하다는 것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하체는 이제 항상 CKC 상황에서 어떠할지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평상시에 하체는 대부분 CKC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에서의 경골 외회전은 CKC 상황, 즉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이 경골 외회전 틀어짐이 발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고관절 내외전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다면 체중은 계속 무릎 안쪽으로 실리게 되고 안쪽의 메니스커스나 안쪽의 연부 조직의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또 가중되고 무릎 안쪽으로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OKC의 경골 외회전 틀어짐을 보고 이 아이가 CKC, 그러니까 이 발이 땅에 닿아 있고 체중이 실려지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평소에 걸어 다니거나 서 있을 때는 이러한 틀어짐이 평소에는 대퇴골 내외전으로 이제 고관절 내외전 틀어짐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안쪽은 괜찮은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또 이제 그림 A, 이 토마스 테스트라고, 사실 이걸 토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고관절 굴곡근들을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제가 이미지를 이제 올려놨죠. 그림을 보면은 장요근이 타이트할 때는 고관절의 신전이 덜 나오는 쪽으로 표현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툭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대퇴 직근이 타이트할 때는 무릎이 펴지는 쪽으로 이제 표현이 일어나고, 그리고 TFL의 단축이 있을 때는 여기 그림 A처럼 이렇게 외전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어느 근육, 이제 고관절 굴곡근 중에 어느 근육이 이 사람이 좀 타이트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 토마스 테스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여기서 나왔던 뭐 대퇴 직근이라던가 아니면 TFL 아니면 뭐 햄스트링 같은 이 투 조인트 머슬들은 타이트해지기 쉬운 근육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타이트해지기 쉬운지, 왜 타이트해지기 쉬운지,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딥 루테이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딥 루테이터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 딥 루테이터가 해야 할 역할을 앞서 말했던 투 조인트 머슬들, 이 대퇴직근, TFL, 햄스트링과 같은 근육들이 담당을 하게 되면서 그 근육들의 과부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고관절 전방할주 증후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대둔근이나 햄스트링이 우세하게 사용되면 대퇴골두가 앞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고. 이제 그러면 근육뿐 아니라 관절에도 그 부하와 스트레스가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딥 로테이터가 제 역할을 해야지
고관절이 제 위치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관절에도 부하가 줄어들고 다른 근육들의 보상도 줄어들면서 근육들이 받는 부하까지도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딥 로테이터가 제 역할을 하면 이러한 근육들은 개선이 될 수 있다. 타이트했던 이런 근육들이 이 근육만 활성화시켜줘도 톤이 다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또한 고관절은 어깨관절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의 축이 3개나 있는 이제 볼앤 소켓 조인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로테이션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을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움직임이 바로 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로테이션 동작이 없이 지낸다면 플렉션, 익스텐션, 에이비덕션, 에이디덕션과 같은 움직임으로만 생활한다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 우리 몸이 움직임이 투박하고 자연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골프로 예를 들어서 몸통의 안정성을 이 몸통의 안정성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고관절의 회전이 일어나면 고관절의 회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고관절에서 로테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로테이션이 아닌 익스텐션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움직임이 이제 허리의 신전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발생시키면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로테이션 기능이 안 되면 익스텐션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몸통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 어깨의 로테이션이 제대로 이렇게 일어나지가 않으면 광배근과 같은 근육들이 움직임을 보상을 하게 되고 이 움직임의 몸통의 라테럴 밴딩 이 그림처럼 몸통의 라테럴 밴딩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장 부하받기 쉬운 로딩을 받기 쉬운 것은 이 팔꿈치 같은 부위죠. 그래서 이 팔꿈치가 같은 부위의 부상이나 통증,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관절은 로테이션 동작이 일어나야 하는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테이션 동작을 만드는 딥 로테이터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굴곡이나 신전이나 외전, 내전 그런 근육들이 로테이션의 역할을 대신 하려고 하다가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TFL이 타이트해지는 이유, 대퇴직근이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TFL이 타이트하고 과긴장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냐? 물론 이제 이런 폼롤러처럼 물론 매뉴얼과 스트레칭도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만으로 이 TFL을 정상적인 톤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려고 하는 건 너무나 아쉬운 좀 이제 케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고관절의 로테이션 기능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TFL이 딥 로테이터의 역할을 대신하다가 과부하가 오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관절의 로테이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의 목표와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TFL을 매뉴얼하고 스트레칭 시켜주는 것보다 고관절 로테이션 운동을 제대로 시켜주는 것이 훨씬 그 TFL의
그 근육의 톤을 정상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하는데 효과적이구나 라는 것을 임상에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물론 환자마다 그 환자의 상태와 수준에 맞게 이제 운동을 좀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뭐 운동을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면 TFL의 매뉴얼과 뭐 스트레칭만으로 조절해줘야만 하는 상황도 임상에서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환자마다 다 다르게 내가 배운 지식에 갇혀있지 않고 환자의 상태가 치료의 기준점으로서 바라보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진 속 여자 아이 이 토마스 테스트를 통해서 TFL 타이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TFL 스트레칭이랑 매뉴얼을 죽어라 하는 게 답이 아닐 수 있다. 왜 TFL이 타이트해졌을까? 그 원인을 더 생각해보고 정말 이 사람 TFL의 길이만 늘려주면 더 기능적인 몸이 될까? 몸이 더 나아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고관절의 로테이션 기능이 부족해서 TFL이라도 보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치료 목표는 제 위치, 뉴트럴 얼라이먼트, 중립의 회복과 기능의 향상이지 단순히 어느 한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체에서 TFL이 있다면 상체에서는 바이셉스가 또 있습니다. 딥 로테이터 기능을 살려줬을 때 매뉴얼 할 때보다 말도 안 되게 TFL이 정상 톤으로 회복하는 것과 비슷하게 어깨 로테이터 커프의 기능을 살려줬을 때 바이셉스의 긴장도 역시 말도 안 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되게 잘하고 또 그쪽 치료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양쪽 근육의 이제 질감과 긴장도의 정도를 파악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나요. 만져만 봐도 그 근육 하나 안에서도 그 어느 결 라인이 뭉쳐 있다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딱 느끼고 이제 파악하는데 이제 그러는 반면 그 근육이 왜 뭉쳤는가에 대한 이 몸의 시스템, 연관성을 놓치는 경우가 그런 분들일수록 좀 많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근육의 긴장도를 파악하고 또 효과적으로 매뉴얼 하는 거, 매뉴얼 할 줄 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의 로테이션 기능이 부족하면 할수록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무릎 관절에 그 무릎 관절에서 이 회전이 보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축구나 농구 하다 보면 방향을 딱 전환할 때 이제 무릎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데요. 이제 원래는 몸이 방향 전환을 딱 할 때,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고관절에서 로테이션 움직임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이제 떨어지고 TFL이나 햄스트링과 같은 근육들이 로테이션 기능을 대신 보상해 왔었다면 이제 몸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도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때도 딥 로테이터가 아니라 그 투조인트 머슬들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고관절에서는 로테이션 움직이 제대로 컨트롤 될 리가 없고 그걸 보상하는 근육들은 대부분 투조인트 머슬 이제 무릎에 인서션 되어 있는 근육들이에요. 이제 그림 B처럼 TFL이 무릎을 돌려버린 것처럼 CKC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햄스트링도 마찬가지로 이너 햄스트링은 경고를 내외전 그리고 아우터 햄스트링은 경고를 외회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고관절이 로테이션 기능이 떨어지면 로테이터 근육이 아닌 굴곡, 신전하는 이런 투박한 투조인트 머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그 근육들이 잘못하다가 무릎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무릎은 스크류홈 메커니즘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엄청 적은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보다는 이 잠겨지고 아니면 좀 풀려지는 그런 느낌의 기능이지 거기서 회전이 발생하도록 애초에 디자인된 관절이 아니라는 거죠, 무릎은. 그래서 우리는 무릎이 아닌 고관절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게 익숙한 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진은 고관절 전염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고관절 전염이 고관절 회전에 미치는 영향. 위에 여자와의 같은 고관절 전염이 있는 여성분이죠. 이제 이 여성분이 고관절이 굴곡된 이 앉아있는 자세, 또 이렇게 신전되어 있는 자세, 엎드려서 그 상태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둘 다 여기 내외전은 잘 되는데 외전은 그만큼 덜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관절 전염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고관절 전염이기 때문에 고관절 신전 상태 그리고 이제 굴곡 상태 는 이제 내외전이 외전에 비해서 과도하게 유연하죠. 내외전이 훨씬 유연하죠. 여기서 이제 그림 F와 그림 G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그림 F로 평소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주 앉게 되면 고관절 전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뼈가 자라고 있는 성장기 아이에게 정말 꼭 피해야 되는 이 자세 중 하나인 거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폐변형이 발생하면 비수술 치료는 한계가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변형이 발생이 성장기 때 이 뼈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최선인 거죠. 반대로 이제 그림 G 같은 경우는 앞바다리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이 고관절 전염이 있는 여성분에게는 고관절 외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앞바다리를 해도 무릎이 내려가지 않고 엄청 불편해 보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빠 자세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관절 후념 뼈 변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뼈 변형이. 그래서 이제 똑바로 누워도 이런 사람은 발이 완전히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바다리 자세 이 자체가 허리를 아무리 피고 앉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세 자체가 허리가 말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이런 자세를 주로 하게 되면 허리의 뒷부분이 이 척추 사이에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이 자꾸 늘어나게 돼요, 점점. 이런 데가. 처음엔 괜찮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이 관절이 열려 있고 근육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이 뼈의 길이 성장도 그에 맞게 훨씬 활성화가 됩니다. 잡고 있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벌어져 있으니까 이 뼈의 길이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는 이제 관절들 사이가 이제 벌어지니까 허리는 점점 길어지게 되고 반대로 앞바다리 자세가 이 고관절 외전으로 돌아가고 이제 하체
자체가 이제 다 꼬여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근육들이 긴장이 이 하체의 근육들의 긴장이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는 자세입니다. 이 하체 근육의 긴장이 높아져서 다리뼈 성장은 또 더뎌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리 길이는 짧아지는 허리 길고 다리 짧은 체형이 되어가는 거죠. 보통 서양보다는 동양 사람들에게 이러한 체형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는 서양은 보통 의자 생활을 하는데 반면 이제 동양에서는 바닥에서 앉는 자식 생활을 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앞바다리 자세를 할 확률도 이제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성장기 때 이러한 자세로 이제 방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제 허리와 다리 비율이 좀 이상적으로 좀 발달할 것입니다. 이제 물론 유전적인 부분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겠지만 클 수 있는 정도에서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자세가 성장기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